발제문과 내분의 시험 토론 이후에 전체 자유토론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발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제 시간 총 20분인데 25분을 채 넘기지 않는 선에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천천히 준비하시는 동안 우리 첫 번째 발제자입니다. 첫 번째 발제자는 우리 김충우 인하대학교 아태물리학부 겸임 교수님이신데요. 주제가 항만공사의 자치단체 참여 방안 주제로 오늘 발제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충우 겸임 교수님을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3년도 항만공사법 제정 이후에 정치 복권을 했습니다. 2004년, 2005년도에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가 발족을 했고요. 2007년, 2011년도에 울산항만공사, 여수 광양항만공사가 발족을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로는 평택, 강진 항만공사가 있긴 하지만 주로 이제 국가에서 공기업으로 하고 있는 형태를 통해서 항만관리제도와 항만공사의 역할을 살펴보고요. 이걸 통해서 지방해양수산청과 항만공사의 방역정부 이양 필요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항만공사법은 2003년도에 제정을 했고요. 정부 주도의 항만 행정 경직성을 해소하고 항만 환경 변화에 대한 탄력적인 대처 능력을 확보하고 항만의 생산성 및 경쟁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제정을 했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대부분 국가죠. 동산과 부동산 항만시설 관리권을 항만공사에 출자할 수 있도록 했고요. 해양수산부 산하의 시장형 혹은 준시장형 공기업 형태로 운영이 됐습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항만건설 개발과 항만관리 운영 형태로 보면 항만공사는 각종 화물터미널이나 여객터미널의 부두시설을 건설하고 유지하고요. 입출항 신고와 관련된 정방용, 입출항용, 부두시설 관리 임대료 등 배후단지 관리 임대료와 관련된 주로 상업적 기능을 담당하고요. 지방청에서는 비수익성 시설과 안전질서 행위를 진행하게 됩니다. 항만공사는 이에 따라서 항만 홍보와 물동량 유치를 위한 마케팅, 인센티브를 담당하는 항만 운영 활성화를 통해서 판매 촉진에 나서고 있고요. 지방청에서는 공유수면 매립이라든가 공유수면 전 사용과 관련된 해역 관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항만관리 체계에 대한 토론에서는 항만공사법을 제정함에 있어서 항만공사법과 관련된 내용들을 두루두루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항만공사, 민간 형태로 운영이 되는 총 4가지 형태의 항만관리 체제 유형과 특성을 도출을 했고요. 주로 중앙정부에서는 항만의 국가 정제 비중이 높은 나라에서 채택을 하고 있고, 주로 우리나라, 이란, 영국, 태국 등에서 이런 역할을 했고요. 국가 주도의 종합적 항만 계획 기능이 가능한 반면에 항만관리의 경직성에 따른 고객 지향적 서비스의 부족 혹은 정치적 요인에 의한 영향을 단점을 꼽았습니다. 정통적으로 지방자치제가 발달된 국가에서는 주로 일본, 미국의 LA양, 독일의 함부르크,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항만 계획 및 항만 기능과 도시 기능의 조화의 장점을 가지고 자치단체가 주로 운영을 했고요. 반면에 지역 회색성과 지방 정치적 요인의 작용에 따른 국가 전체적인 항만 정책 기능의 수립이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항만위원회가 최고의 의사결정 기관으로 갖고 있는 항만공사의 특성을 살폈고요. 정치 경제적 간접 대세와 전문 경영에 의한 고객 지향적 서비스 향상이라는 장점과 함께 국가 전체적인 수송 및 항만 정책 수립 곤란이라는 단점을 가지고 총 4가지로 항만관리 체제 유형을 정리를 했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거를 규제, 소유, 운영의 방식으로 항만의 기능을 나눠서요. 국유, 국영제, 지자체 소유 운영제, 항만공사제, 순수 민영제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서
2003년도에 항만공사 제도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도입된 지 20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항만공사 권한의 범위를 둘러싼 논란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지역을 중심으로 항만공사의 권한을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고요. 최근 들어서는 국가가 항만공사의 권한을 침해하는 사례가 엄청나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 지역에서 대표적으로 인천신항 배후단지를 통해서 항만공사를 배제한 채 민간 개발을 우선 추진하는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 1-1단계 이상구역 그리고 1-2 단계 전부가 민간 개발에 의해서 부지를 민간 개발이 추진이 되어 있고요. 특히 일정 부지에 있어서는 민간 개발한테 또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 우선 매수권 청구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국가 소유권을 유비한 것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부산에서도 민자개발과 관련된 논란이 있었고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정부와 민간, 항만공사의 역할 분담에 대한 논의가 좀 폭넓게 있어야겠다라는 지적이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작년에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지방분권과 글로벌 항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방해수청과 PA의 광역정부 이양에 대한 필요성이 높게 대두가 되었고 그리고 상당수 대선 후보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서 지방선거에서 이런 부분들이 공약화가 되어 있고요.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대통령의 국정 주요 과제 그리고 인천시장의 주요 시정 과제로 지방분권화가 대두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항만관리제도의 항만의 소유와 관리를 살펴보면 항만시설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부동산의 일종으로 되어 있지만 항만에 대해서는 소유라는 용어 대신에 항만관리 또는 항만 운영이라는 용어를 두게 됩니다. 항만법과 항만법에 따르면 항만의 개발 및 관리에 대한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과청을 관리청이라고 하고요. 항만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행정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항만의 소유권을 민간이 가질 수 없기 때문에 항만을 처분할 수 없고요. 항만 권리권은 항만 개발권과 항만 시설의 사용권 그리고 수익권을 의미하는 항만 국유의 원칙이 확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나라의 항만 관리 제도를 살펴보면 항만은 국가가 소유하고 항만관리청인 해양수자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항만을 개발하고 관리하는 행정 업무를 감당하게 되는데 대부분 해양수자부 장관이 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항만공사법 이후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구역에 대해서는 항만관리청이 항만공사법에 따라서 항만관리권을 항만공사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국영 체계에서 공기업 형태인 PA 제도로 변환하는 과정에서는 부산광역시와 인천시가 이견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같은 의견을 중앙정부에 상당히 많이 전달을 했고요. 일부에서는 강력한 시위 형태도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여러 사정으로 중앙정부 산하 공기업 형태로 되어 있고요. 현재는 국가가 관리하는 무역항 중에서 4개 항만이 항만공사 체제를 도입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직 형태 및 운영 방식에 있어서는 시장형 공기업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기능 배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미진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일단 항만공사의 법적 지위와 기능을 항만공사법에 따라서 살펴보면 항만공사는 항만공사법에 따른 공공법인입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 및 항만시설관리권을 출자해서 이를 자산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국유재산으로 국가가 지분을 가지고 정부가 항만공사로부터 이익을 대해서 배당을 받는 정부 출자 기관입니다. 사업의 근거는 항만공사법에 따르면 총 1호부터 10호까지의 공사와 관련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사업의 근거를 보면 항만공사법에 따라서 항만공사의 고유한 업무는 항만공사법에 의해서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항만구역의 항만
항만시설의 개발 및 항만시설 관리권의 행사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항만공사와 외부 기관과의 관계, 우리가 익히 보고 있는 형태입니다. 해양수산부와 항만공사, 지방해수처음이 역할을 분담을 해서 하고 있고요. 이두 운영 회사와 선사들이 이에 관련된 시설 사용료를 항만공사에 내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항만공사법 도입 초기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항만관리권 이항을 여러 차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충분히 요청을 했고요. 항만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항만공사가 항만위원 등을 선정할 때 현체제를 확정하게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의 참여와 관련된 내용들이 좀 포괄적으로 보장되어 있음이 이미 항만공사법에 나와 있고요. 주로 이제 이런 형태는 항만위원회 형태로 표출이 됐습니다. 지금은 인천항만공사 같은 경우에는 7인의 항만위원, 그러니까 일반 회사로 따지면 이 최고의 의사결정을 갖고 있는 이사회 구성에서 인천시장이 3명의 이사회를 추천을 하고 있고요. 흔히 우리끼리 하는 얘기로는 반반 정신이 녹아져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5대5의 설립 정신을 갖고 있고 이것이 항만위원회 구성에서도 충분히 나타나 있지만 문제는 이 7인 중에서 3인, 4인이 늘 중앙정부가 추천하는 인사와 관련된 문제가 있고요. 특히 대표이사를 선임할 때마다 인천을 비롯해서 부산 그리고 다른 항만공사 대표를 선임할 때마다 늘 지역성 문제, 낙하산 논란을 불러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인천항만공사 같은 경우에는 올해 대표이사를 선임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요. 시도지사 협의를 강제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시도지사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치단체의 참여에 있어서는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고문법과 항만공사법에 따라서 일정한 차이가 좀 발생을 합니다. 항만공사법에 따르면 사장은 시도지사 협의 후에 해양수산부 장관이 임명토록 되어 있지만 협의를 맡겨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 항만공사가 발족을 할 때 부산광역시와 인천광역시에서 이에 관련된 논란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논란들을 일정하게 협의를 했고요. 문서로 확인된 건 아니지만 항만공사가 발족 후에 5년 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을 할 것인지 아니면 중앙정부의 공기업 형태로 남아있을 것인지에 대한 일정한 협의가 있었다고 하는데 문서로는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 협의를 진행했던 분들, 용역을 진행했던 분들 말로는 일정하게 그 항만공사를 운영한 후에 중앙정부로 갈 것인지 지방정부로 이양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하게 논의가 됐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항만개발제도와 항만공사의 운영에 있어서는 비관리청 항만공사, 비관리청 개발사업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항만개발사업은 일정하게 관리청, 그러니까 해수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시행하도록 되어 있지만 비관리청이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되어 있고요. 이러한 항만개발사업은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이라고 합니다. 인천 같은 경우에는 비관리청 항만공사 형태로 비관리청 항만개발 사업이 되게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특정한 그러니까 이제 돌핀이라든가 특정 항만을 일정하게 이용하라든가 하부 구조는 중앙정부에서 하고 상부 구조는 민간 회사에서 투자하는 범위에서 아주 제한적으로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장에는 비관리청 항만개발공사로 취득한 항만시설의 귀속에 있어서는 당연히 100% 국가 또는 시도에 귀속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일정하게 기부 체납한 후에 그 비용을 정산을 해서 임대 기간을 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 있습니다. 항만법 제15조의 규정은 비관리청 항만공사로 취득한 토지와 항만시설을 국가 또는 시도에 귀속시키고 총사업비의 범위 내에서 무상대를 받아서 사용 수익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관리청 항만개발 사업으로 취득한 항만시설의 경우에 항만법에
에도 불구하고 항만공사가 이를 시행할 경우에는 항만공사로 이를 귀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일정하게 항만공사가 자립을 해서 경쟁력을 갖고 항만의 개발과 항만의 발전을 위한 제도 해석이 되고 있고요. 1997년도에 발표된 항만의 경쟁력 제고 과제라는 보고서에서는 항만자치공사의 도입을 주장을 했고 이것이 계기가 돼서 현재의 항만공사가 설립이 됐던 역사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포트 어소리티라는 모델로 새로운 항만 관리 조직을 국내에 도입한 것이고요. 이거는 항만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항만 개발에 직접 투입하고 독립채산제를 통해서 상업 요소를 항만 관리에 적용할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직인데요. 항만국세법에 의해서 설립된 항만공사는 관할 항만구역에 대해서는 항만의 개발과 관리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는 법적 조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취지로 부산, 인천, 울산, 여수, 광양 항만공사가 출범을 했고요. 항만 개발 사업에 있어서는 항만공사의 권한을 폭넓게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항만개발법은 항만 개발 수요를 항만 기본 계획에 반영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요. 이를 시행 계획에 반영해서 항만 개발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항만공사가 자치권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국가가 갖고 있는 전체적인 틀을 벗어날 수는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항만 개발 사업에 있어서 항만공사의 권한을 살펴보면 항만 개발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수요 파악하고 항만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 계획 수립하고 항만공사의 시행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해서 항만 국유의 원칙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비관리청 항만공사 등 민간의 항만개발 참여도 일정하게 보장을 해서요. 항만 시설 확보의 시급성이라든가 민간 개발이 반드시 필요한 돌핀이라든가 화물 화력발전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하게 민간 개발을 하도록 하고 항만공사나 국가의 재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제반 여건을 반영해서 부득이하게 예외적으로 민간 개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항만공사가 관할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항만법과 항만공사법에 따라서 그 해당 항만공사가 우선적으로 항만의 개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항만개발제도와 항만공사의 권한을 살펴보면 비관리청 항만공사 육지에서 주로 벌어지고 있는 민간 투자 제도에는 많은 차이가 있지만 간단하게 살펴보면 항만법상 비관리청 제도 같은 경우에는 민간 투자 사업에 비해서 사업 추진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요. 귀속 사업의 경우에는 총사업비 보전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고요. 인천에서는 투자가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이 됐던 과정이 있습니다. 항만공사의 현물 출자 방식의 차이를 보면 부산항만공사와 인천항만공사는 토지와 건물이 상당히 많이 출자가 되어 있습니다. 현물 출자가 되었는데 이게 나중에 지방세 그리고 국세 부과의 문제점이 계속 발생을 되면서요. 울산항만공사와 여수 광양 항만공사를 출자를 할 때는 부동산보다는 시설 사용료, 그러니까 무역에 있어서는 수익권의 비중이 훨씬 더 높은 비중이 발생을 했습니다. 비중이 높도록 중앙정부에서 많은 배려가 있었습니다. 항만 배후단지 개발과 운영 형태에 있어서 문제점이 되는 부분만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인천하고 부산 지역에서 많이 문제가 되었고 이런 문제점이 지적이 되었던 과정에서 명성구 의원께서 이런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해서 대표 발의해서 항만공사법도 개정에 이르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 국정 과제에도 들어갔던 문제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만 배후단지 개발은 제3차 항만 배후단지 종합 개발에 의해서요. 향후 2030년까지 상당히 많은 부분이 개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글로벌 항만 물류 환경이 상당히 부가가치 항만으로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항만의 배후단지를 일반 산업과 연계해서 일정하게 개발을 해야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었고요. 반면에 인천에서는 국가가 투자하기보다는 민간 개발한테 이걸 넘기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인천 신항은 인천 한 컨테이너 물동량의 현재 한 66%, 향후에는 80% 이상 점유하게 될 신항만인데요. 이 배후단지의 1-1단계부터 3단계까지 214만 평방미터 중에서 70%를 민간이 개발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1-2단계 41만 평방미터 전부를 민간이 개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항만공사의 우선권이 준 게 아니고요. 항만공사를 배제한 채 해수부에서 그 항만공사법을 여러 차례 항만법을 여러 차례 개정하면서 논란이 빚을 정도의 민간 개발을 했었고요. 이런 것 때문에 살펴보시면 민성규 위원께서 토론회도 주관을 해주셨고요. 민간 개발이 여러 차례 진행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종합해보면 해양수산부의 산하에 있는 지방해수청이 정부 재정으로 준설도 투기장 호환을 건설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항로를 준설해서 준설토라는 것을 확보를 합니다. 이걸 투기를 해서 항만 배후단지를 개발을 하는데요. 해양수산부가 항만공사에 항만 부지에 대한 출자권을 관리권을 출자하고 항만 배후 부지에 대해서 소유권을 확보한 항만공사가 자체 수익 또는 공사채를 발행해서 재원을 조달한 후에 항만 배후단지를 배후 물류단지로 개발하고 물류기업을 중장기 임대로 유지하는 것, 그리고 임대료 수입으로 배후 물류단지 조성에 들어간 투자비를 회수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해양수산부는 인천신항 배후단지 그리고 인천남항 일부 배후단지 중에 일부를 민간 개발에게 위탁하고 민간 개발이 투자한 배후 물류단지에 대한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도록 민간 기업에게 배후 물류단지의 소유권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민간 개발은 당연히 투자비를 조기에 회수하기 위해서 높은 임대료를 책정할 수밖에 없고요. 향후에는 배후 물류단지의 용도를 변경해서 항만 배후단지 외에 기타의 시설을 개발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기 때문에 항만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위험성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살펴보시면 지방분권 차원에서 당연히 지방해수청과 PA 지방이 하는 시대적 과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미 강원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해수청 업무가 상당 부분 특별자치도로 넘어가는 부분들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런 거를 방지하고 그 지역과 함께 원활한 배후 물류단지라든가 인천항 항만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향후에는 4개 항만공사도 광역시도로 이관이 추진돼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항만 정책을 변경해서 항만 배후 물류단지 민간 개발에 의한 항만 민영화를 근원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최근에 정치권하고 작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대선 후보 그리고 이제 지역선거에 나오셨던 시장 후보들 상당 부분이 항만 민영화 중단을 일정하게 약속을 했던 부분이 있고요. 이런 내용들이 지역사회에서 커다란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항만구역에 대한 개발과 관리권을 항만공사법과 항만법에 의해서 위임받은 법지형 조직이라고 항만공사를 봐야 하고요. 항만공사의 관할구역 내에서의 항만개발사업도 당연히 수요조사에서 항만기동개발 수립, 시행계획 수립, 항만개발의 시행에 이르는 전 단계에 걸쳐서 항만공사가 주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항만공사 제도의 도입 취지입니다. 당연하게도 항만법과 항만공사법의 취지에도 부합하고 있고요. 항만개발의 필요성, 국가재정 사업의 추진 여부, 항만공사의 자체사업 추진 등을 먼저 판단한 후에 항만공사가 이를 못할 정도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민간개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데요. 이런 부분들이 생각되어 있던 부분들이 발생을 했고요. 토지구성 매석권 인정은 항만국유제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불가하다는 법적으로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방분권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특별자치도가 행하는 것처럼 강원이나 제주가 행하는 것처럼 지방해양수산청을 광역지방정부로 이관하고요.
항만공사도 향후에 광역지방정부로 이관을 추진해야 하는 것이 바뀌었습니다. 2003년도에 항만공사법 설립되고 2004년, 2005년도 부산, 인천 항만소가 설립된 후에 일정하게 그 지방 정부로의 이양을 논의하도록 되어 있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논의를 이제는 충분하게 시작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부분이 있고요. 현재 민영화가 진행되고 있는 인천신항 자유구역 지역입니다. 상당 부분이 현재 민영화가 지정되어 있는 부분이고 전체 1, 2단계 인천신항으로 따지면 한 60% 이상이 민영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법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인천신항의 자유구역 지역을 지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제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조금 너무 지났지만 괜찮습니다. 네, 두 번째 발제입니다. 항만공사의 자율성 강화 방안 주제로 장하영 부산연구위원님이십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연구는 2020년에 이제 그 부경 항만공사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했던 것들을 조금 더 지금 경제에 맞게 보강을 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우리 부산항만공사 사장님이셨던 남찬 전 사장님께서 이렇게 또 계셔서 아마 더 세부적인 내용들, 항만공사의 어떤 실질적인 내용들을 아마 우리 남희찬 사장님께서 아마 말씀해 주실 것 같고요. 실제 이제 저희 이 항만공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결국 항만공사가 만들어졌을 때는 국가의 어떤 안정적인 물류의 어떤 체계를 완성하는 것과 더불어서 지역에 있어서는 지역의 어떤 발전 그리고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이 항만공사가 만들어졌다는데 우리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아마 인천 쪽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셨는데 인천에 있는 현안과 부산항에 있는 현안이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은 조금 다른 부분은 인천은 여러 그 도시의 확장과 또 항만의 어떤 확장이 결론적으로 결절이 되면서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과 더불어서 부산의 경우에는 이 부산항이 부산과 경남이라고 하는 두 지역을 거쳐서 발전되고 있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에 따라서 지자체 간의 어떤 그 여러 갈등 문제가 생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항만공사법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강조가 됐고요. 더불어 이제 두 인천하고 부산항의 같은 고민이 결국 항만공사가 더욱더 발전하기 위한 방안, 그 방안의 핵심 사항이 결국 바로 자율성이라는 측면에서 이번 연구가 진행되었다고 보시면 아마 오늘 발표가 조금 더 이해하기가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좀 길어졌지만 이 항만공사의 어떤 자율성은 지금 현재 꼭 가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물론 이 연구를 하면서 항만공사가 현재 잘못되고 있거나 또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율성을 가지게 된다면 또 오늘 인천에서 이야기하는 항만 자치권을 가지게 된다면 항만공사가 더 크게 발전하고 그 지역사회에 더 크게 기여하고 국가의 어떤 그 항만과 물류의 경쟁력을 더 키워나갈 수 있는데 이것이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지금의 문제들 그리고 지금 이 정도밖에 성장하지 못했다라는 것에 좀 주목해서 보시면 오늘 이 토론회가 더 뜻깊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1페이지 보시면요. 다음. 결국 항만공사의 법은 늘 변해왔습니다. 지금 저희가 오늘 준비가 잘 돼서 아까 동치무 교수님께서는 국내 사례를 중심으로 하셨다면 저는 이제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조금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국내든 해외든 결론적으로는 그 항만의 어떤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가 필요했고 그 제도가 결론적으로 바로 항만공사였습니다. 그 항만공사의 제도는 꼭 어떤 그 순수 민영 쪽으로 가는 방향은 있지만 모두 다 민영 쪽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그 지역의 어떤 상황, 조건에 따라서 그 어떤 경중의 차이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지만 또 어쨌든 간에 이 모든 그 항만들은 바로 이 자율성 확보라고 하는 그 지역의 어떤 경쟁력 확보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결국적으로 민영으로 계속가고 그 민영의 핵심 사항은 바로 결론적으로는 바로 어떤 자율성 그리고 항만 자치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결론적으로는 이 항만이 가지려고 했던 것은 무엇이냐? 지금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국가적으로는 또 글로벌한 부분에서는 바로 물류 체계의 어떤 붕괴, 또 글로벌 어떤 물류 위기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여러 물류의 어떤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신속한 어떤 의사결정을
결론적으로는 항만공사의 핵심 요소가 되었고 그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서라도 바로 자율성 확보는 그 항만공사의 핵심 사안이 되고 있다는 것이 지금 전 세계 어떤 항만공사 체계에 있어서의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그러나 법상으로는 아까 맹성규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안명대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20년이 넘은 이 항만공사, 이 항만법, 그리고 항만공사법 이 법이 또 오늘 이렇게 우리가 부산과 인천안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요. 각 다른 그리고 어떻게 보면 20년 동안 각자의 어떤 그 항만의 어떤 그 문제들이 다르게 표출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같은 법으로 계속적으로 그것들을 묻고 또 그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니까 해결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안명길 의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주장을 하셨고 맹성규 의원이 마찬가지고 이런 어떤 새로운 법에 대한 요구들이 나타나는 이유는 이런적으로 기존 있는 법에 대한 문제들 오늘 아까 김충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많은 어떤 문제들이 현재 노출되고 있고 또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고민들이 현재까지 많이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이 오늘 이 토론회가 생기기 나는 이유일 것이고 기본적으로는 어떤 새로운 법의 개정이나 신규 법의 어떤 제정의 필요성은 이미 많이 물을 익었고 꼭 지금 현재 진행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면서 오늘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 다 공감하시는 내용일 겁니다. 다음 결국 자율성이라는 것은 뭐냐? 이 자율성은 항만공사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이 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그 자율성에 대한 문제들을 아주 예전부터 여러 학자들 그리고 기관들에서 다뤄지고 있는데요. 이 자율성은 결국 개별 공기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다른 연구에 있어서는 공공기관의 어떤 의사결정의 자율성과 더불어서 이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능력의 제약 조건이 왔을 때에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이 바로 자율성 이 두 가지 측면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항만공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물류의 어떤 현황들 그리고 각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여러 그런 현황들에 대해서 결론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여전히 어떤 관료적 통제들 이 관료적 통제들은 결론적으로는 어떤 성과주의적 어떤 공공기관의 어떤 개혁을 요구하는 이러한 그 입김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어떤 적절한 어떤 법적인 어떤 그 제도의 변화들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이 지금 현재의 모습이고 그리고 경영의 자율성을 없으면서 계속적으로 경영의 성과만 강조하는 지금의 체계에서는 어떤 지역의 문제들을 관광사가 적절하게 자율성을 가지고 신속하게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예를 들어 아까 안명길 의원님 부산의 사례를 말씀하시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그런 자조가 아마 지금 인천에서도 같이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이제 어떤 해외 사례들입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아마 오늘 토론 오신 분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조금 소개를 약간 드리면은 이 북미의 어떤 그 항만공사 같은 경우에는 부산의 케이스와 같이 뉴욕 뉴저지 항만공사의 케이스에 저희들은 좀 주목을 했었습니다. 이 뉴욕 뉴저지는 어떤 그 취수의 문제, 뉴욕강과 허드슨 강의 어떤 권리 문제로 인해서 뉴욕 주와 뉴저지 주가 여러 갈등들을 했습니다. 이러한 갈등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런 뉴욕 뉴저지 항만공사가 만들어졌고 자유의 여신상을 중심으로 해서 40km 이내에 있는 모든 어떤 그 인프라들, 공항을 두 개의 공항 그리고 여러 교통, 다리 이런 여러 어떤 측면들을 다 모두 다 관할할 수 있는 항만공사를 만들어서 그런 지금의 어떤 큰 어떤 관광공사와 또 그 지역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었다고 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LB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로스앤젤레스 항만공사와 롱비치 항만공사도 그런적으로 양시가 서로 협력해서 이렇게 인접해 있는 항만을 두 개의 모든 어떤 항만들을 다 키우는 또 성장시키는 그리고 지자체 갈등을 해결하는 그런 항만공사 역할을 충실히 이행했다는 것을 저희들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리고 저희들이 또 이렇게 자율성 가진 항만공사, 항만자치권을 가진 항만공사를 가져야 되는 이유의 바로 핵심 사항은 바로 로테르담 항만공사와 싱가포르 항만공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결국적으로 국가와 그리고 지자체의 어떤 적절한 그 역할 분담 그리고 자율성의 담보된 역할 분담으로 말미암아서 이 두 항만공사는 바로 글로벌 터미널 오퍼레이터로 성장을 하게 되었고 그런적으로는 그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로테르담에서는 네덜란드 정부 소유의 어떤 공공유한 회사로
독립적인 어떤 운영이 되었고, 그다음 그 싱가포르에서는 물론 APA라고 하는 그 국가기관이 많은 어떤 그 주도를 하지만은 그렇지만 운영에 있어서는 PSA가 전적으로 담당하고 또 글로벌하게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모습들은 결론적으로 우리 부산항공사와 인천항공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이 상하이의 중국의 케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 중국 케이스는 우리 국내의 것과 비슷하게 아주 그 국가 주도의 어떤 관광공사로 주도를 하고 있지만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하면은 더더욱 그 더 신속한 의사결정을 국가 주도로 하고 있다는 것도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오늘 또 해수부에서도 오셨지만은 같이 고민해야 될 내용이고요. 바로 인천에 맞는 또 부산에 맞는 이 항만공사 제도는 무엇이고 그러한 법에 그러한 것들을 담을 수 있는 고민들을 지금 우리가 지금 빨리 해야 된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이런 해외 사례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글로벌 항만공사의 특성을 이렇게 종합을 해보았습니다. 네. 한번 전체적인 체계들을 이렇게 쭉 보시면요. 결론적으로는 물동량 확보 경쟁이 치열한 항만일수록 또 어떤 그 민첩한 시장 대응이 필요한 항만일수록 어떤 독립 재정 기반의 포괄적인 권한을 가진 항만공사가 설립되었고 운영되었다는 것은 우리 지금 이 인천 항만공사와 부산 항만공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더욱더 분명히 제시하고 있어서 제가 조금 이렇게 정리를 했거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결론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 항만공사의 어떤 그 수익 사업의 어떤 다양성 그리고 독립성과 권한 강화라고 하는 부분들은 지금 뭐 해외 사례를 보지 않더라도 분명히 나가야 할 부분들인데 저희 부산 케이스만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이러한 어떤 수익 사업의 확장성이나 다양성에 한계가 있다는 것은 지금 현재 항만법과 항만공사법에서 어쩔 수 없는 그런 한계들이 저희들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어떤 독립성과 권한 강화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오늘 어떤 생산적인 의견들이 많이 나오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설명을 다음으로 먼저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들이 과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큰 주제인 항만 자치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인천은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신데요. 저희들은 조금 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결론적으로 항만공사를 더욱더 키우고 항만공사의 기초 체력들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그 저희가 2년 전에 항만공사에 대한 그 자율권 이야기를 하면서 늘 이야기가 과연 이 지자체가 준비되어 있는지 이런 수익들은 과연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은 늘 지금도 해왔고 아마 이런 부분이 진행되면 될수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항만공사가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지만은 더 운영이 잘 되게 하는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재정의 여건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그 단기 수익률이나 부채 비율이 아주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두 항만 모두 다. 그러나 같은 시기에 시작했고 또 발전했던 그 상하이나 또 싱가포르의 케이스 보다시피 이미 많은 어떤 자산들을 키워왔기 때문에 더 많은 어떤 그 투자의 여력들이 생겨 있는 항만의 모습을 보실 겁니다. 그러나 부산항도 그렇고 인천항도 그렇고 이렇게 재정 기반을 키우지 않은 상태에서 결론적으로 결국 독립을 하면 또 이 재정을 어떻게 담당할 거냐는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닭이 문제나 닭약이 문제냐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관광공사의 자치권을 키우고 또 그 자치권을 바탕으로 해서 더욱더 그 항만에 맞는 바로 성장을 하게 되고 그 성장을 기반으로 해서 결론적으로 관광의 어떤 자율성을 확보하게 되는 이런 어떤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또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될 내용이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바로 그런 어떤 수익 구조와 다각화에 대한 어떤 사례들이 국내외로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항만공사의 어떤 사업의 어떤 범위들을 획기적으로 좀 확장시킬 수 있는 방안들도 이번 법에 분명히 좀 담아져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부산은 아까 그 인천의 경우가 좀 다르다는 이야기를 좀 서두에 드렸었는데요. 인천하면 이제 인천시에 다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은 지금 부산과 경남도가 이렇게 진해가 이렇게 걸쳐 있는 그런 부분이고 또 제2신항이 지금 진해 쪽에 더욱더 확장돼서 제2신항이 만들어지고 있는 이런 단계에서 결론적으로는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저희 부산의 어떤 케이스는 어떤 부산의 어떤 의료의 어떤 이전보다는 좀 더 큰 기관 그리고 우리 지역의 어떤 이슈가 되고 있고 물론 지금 조금 애로사항이 있지만은 바로 그
동남권, 즉 부울경 메가시티의 어떤 아젠다를 가지고 이것들을 이 메가시티의 어떤 산하 어떤 기반으로 넣자라는 의견을 그 당시 지금 이제 저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 여부진이 제시한 건 아니고 우리 남기찬 사장님 시절에 사장님께서 이 아이디어를 주셨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제시를 했고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지금 조금 지역에서 좀 어렵긴 합니다. 그러나 또 어떻게 보면 이것이 지역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또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메가시티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메가시티의 어떤 핵심 동력 그리고 그 불경에 있는 바로 시도민들이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결론적으로는 부경관광공사를 만들고 그 부경관광공사를 바로 불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산하로 한다면 아마 그러한 체감할 수 있는 그리고 실제적인 어떤 자율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다라고 그 당시 제시를 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은 늘 또 이거 연구를 하면서 또 인천 공항공사 정말 부러웠고 또 인천공항공사의 어떤 모델들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러한 어떤 그 부분으로 가기 위해서 관광공사가 자율성을 가지고 자치권을 가지기 위한 어떤 핵심 사항으로는 결론적으로는 인천공항공사의 어떤 사례들처럼 바로 자율성을 가진 어떤 법적 체계로 바뀌어야 되고 오늘 그러한 논의가 오늘 맹 의원님과 안 의원님이 이렇게 주장하셔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오늘 소리의 성과가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우리가 생각할 부분은 오늘 그 토론회는 단순히 어떤 그 항만자치권으로 말미암아서 지자체에 이 항만공사의 이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항만공사를 통해서 글로벌 그 해양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우리나라가 해양 강국, 항만의 어떤 경쟁력을 확보하는 바로 항만공사로 성장하기 위한 핵심 사항, 결론적으로는 항만자치권을 가진 자율성을 가진 항만공사의 바로 설립이 있고 그것의 첫 단추 오늘 법제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두 분의 발제 잘 들었습니다. 우리 그 김충우 교수님하고 장하영 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예. 또 본격 토론으로 들어갈 토론은 그 좌장을 보신 우리 남기찬 우리 그 한양대학교 명예 교수님을 모시고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기찬 교수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두 분 발표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우리가 부산 연주전 주체로 부산에서 이 유산을 토론을 했습니다. 그때 부산항을 사랑하는 우리 박이모 대표께서 참석하셔서 오늘이 27번째다. 이런 토론회가 그 당시에 27번째다. 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오늘 그동안 있었던 것들 보면 지금 거의 이제 30번째가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항만공사가 최초 설립된 지 20년. 우리가 어떤 제도라는 것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서 이렇게 한 번씩 점검을 하죠. 짚어보고 그래서 어떤 나아갈 방향을 다시 짚어보고 하는데 이 항만공사를 설립 때부터 저는 개인적으로 이 90년대 말 설립 초기에도 관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립 때부터 이 논란이 많았어요. 그 발전회도 있었고 토론도 있습니다만 지자체끼리의 또 이견들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결집된 의견이 반영되지 못했고 그래서 굉장히 상이한 서로가 다른 4개의 항만을 하나의 그 항만공사법 안에 묶었습니다. 그 자체도 사실 문제죠. 어쨌든 오늘 그동안 이렇게 선언에 이르오면서 그 발표나 토론에서 일관되게 나왔던 얘기들은 오늘 다 똑같습니다. 자율성 받기. 다만 그 방법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는 오늘 발표에서도 각 항만에 따라 차이가 있죠. 인천이라고 부산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다를 지향하는 바는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우리 해양수산부 관광물기획과의 이민석 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과장 입장에서는 좀 어려운 자리인데 불편한 자리인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최대한 좀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부산을 보겠습니다만 한국 해양기자협회 회장이라는 직함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김성문 2020년 사무처장 지목하셨습니다. 아까 박일호 대표는 사정을 알려드렸습니다만 오늘 아까도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46쪽을 보시면요, 제가 간단하게 사전에 토론문을 보내오셨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보면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항공공사, 특히 부산 인천 항공공사는 설립 취지대로 빨리 바뀌어야 한다. 설립 취지대로 앞에서 다 그렇게 지금과 같은 국영항공공사는 사회주의를 제외하고는 살아보기 힘듭니다. 설립 자체가 정부 주도가 아닌 부산항공공사의 경우는 부산 시민의 임무로 마음대로 설립됩니다. 두 번째는 현재 PA의 경우 부산 PA 경우에 군권 시대에 일으킵니다. 사양식 반주도식 발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다면 주식형 공기업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됩니다. 그것도 그렇게 됩니다. 어차피 어느 시점에서는 지방공사가 갈 수밖에 없다. 이것은 뭐 저도 100% 합니다. 어느 때인가 이것인데 우리 그것을 좀 그 시대의 환경에 부응할 수 있도록 좀 당기자. 세 번째 보시면 4개 PA가 규모 이해관계가 달라서 의견도 다르다. 이걸 우리가 좀 인정을 해야 같이 이렇게 함께 같이 갈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우선 부산 여건이래도 부산 BPA, IPA 중심으로 빨리 좀 자율성, 공익성 확보되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겠다. 사장의 경우도 지금과 같은 방식은 안 됩니다. 어쨌든 해양도시, 부산 인천은 한국해양도시는 해양도시다. 그래서 서로 협력한 관계로 같이 나가는 패러다임을 바꾸기로 합니다. 마쳤습니다. 참석 안 하셨습니다만 감사를 드리고요. 자, 토론 들어가겠습니다. 토론은 사전에 순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우리 김민석 과장님 보시면 그대로 가겠습니다. 여기에 순서제 있는 순서로 가겠습니다. 예, 저 해양수산과 관광문화기획과장 임민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남기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이 PA 항만 40번 확보, 그다음에 자율성 강화 이런 부분들이 사실 많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인 것을 충분히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이제 그렇게 원하시는 답변을 대해 가지고 정확하게 이렇게 드릴 수 없는 부분들은 먼저 약간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좀 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참석해서 발언을 할 수 있게 준비해 주셔가지고 준비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항만공사 설립과 관련돼 가지고요. 설립 배경 부분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항만 경쟁력을 더 높이고 국민경제 발전을 이바지하기 위해서 항만공사를 설립하였다. 이렇게 이제 항만공사법 1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논의도 있고 했었지만은 어쨌든 이 항만별 재정 자립도를 감안을 해서 2004년도에 부산, 2005년도 인천, 2007년 울산, 2011년 여수, 광양 이렇게 항만공사들을 4개 항만공사를 설립하였습니다. 현재 항만공사는 독립출원제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마케팅 활동이라든지 신규 노선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물동량과 상만 성장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더 본격적인 얘기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나라의 이제 관광관리 및 건설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얘기를 드리면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국내의 주요 물류망이라든지 안보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국가적으로 등장한 거는 국가관리항으로 구분하고 있고 그 외에는 지방관리항으로 구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항로법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 국내외 육상, 해상 운송망의 거점으로서
방역권의 이제 대우 허물을 처리하거나 주요 기관 산업 지원 등으로 국가의 이에 중대한 관계를 가진 항만을 이제 국가 관리함으로 보고 있고요. 지역별 육상 해상 운송망이 거점으로서 지역 산업에 필요한 범위 처리를 주목적으로 하는 항만을 지방 관리함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국가 관리하는 무역항 18개도 연한한 11개소가 있고요. 지방 관리하는 무역항 17개소, 연한한 18개소가 있습니다. 항만 건설과 관련해서는 신규 항만 건설 시에 이제 여러 가지 기반 시설들이 필요합니다. 외곽 시설이라든지 항로 증설 이런 이제 기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이제 대규모로 재원이 필요하게 되고 이때 상당 부분을 국가의 재정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국가는 이제 주로 방파제라든지 항로 증설, 교통 표지 시설, 도로, 교량 이런 부분들 같은 이제 비수익성 기반 시설을 중심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요. 항만공사는 항만공사나 민간은 터미널, 구조적 수익 시설을 중심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신항 같은 경우에 이제 1995년부터 21년까지 총 12조 3천억 정도가 이제 투입이 되는데요. 정부가 7조 9천억, 민자가 2조 1천억, 부산항공사가 2조 3천억 정도 투입이 됐고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진해신항 같은 경우에는 총 이제 31년까지 총 사업비 14조 1천억 정도에서 약 4조 2천억의 국비가 투입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인천신항 같은 경우에도 총 4조 4천억 중에서 정부가 2조 5천억 정도 지금 투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항만 관리 체제와 유형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김충우 교수님도 그렇고 장하영 박사님도 그렇고 이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크게 보면 이제 중앙정부형과 자치단체의 형이 있다고 저희가 이제 보여집니다. 중앙정부형은 이제 국가 전체적인 효율성이 강조되고 자치단체형은 항만과 도시 기능의 조화가 중시되는 이제 각각의 장단점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하고 있는 중앙정부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가 전체적 장기 계획에 따른 효율적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장점이 있는 반면 지역 도시 기능과 이제 조금 이제 부조화가 될 수 있다는 부분, 그다음에 지역 민원 부분에 조금 이제 둔감할 수 있다는 단점들이 존재하고요. 자치단체형 같은 경우에는 지역 주민의 의사 반영이나 지역 목소리에 의사 반영이 용이하고 항만과 도시 기능이 조화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지역 간의 이제 항만 시설에 대한 과잉 투자 우려라든지 지자체 재정 여건 악화, 그다음에 혹시 이제 지방 재정 여건이 부족한 경우에는 투자의 시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러한 단점들이 이제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항만 정책이 이제 각 항만의 현황과 특성 외에도 이제 인근 항만과의 이제 관계라든지 지역 균형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이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이제 판단하에 지금 이렇게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항만 관리 체계 자체가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 만큼 이제 국경을 초월하는 최선의 대안이 사실 이제 존재하는 부분들은 아니고 각 국가의 상황에 부합하는 이제 시적 대안의 선택이 이제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 그간 이제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갔던 만큼 앞으로 항만 관리에 있어서도 이제 지역과의 연계를 좀 더 강화하고 항만공사의 자율성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야 된다는 부분은 변함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현재 잘 아시겠지만은 기재부가 이제 공기업과 중정부기관의 지정 기준 부분들을 좀 이제 상향을 하면서 4개 항만공사가 지금 이제 기타 공공기관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사실 공공기관 및 운영에 관리에 관한 법률 요거 자체는 이제 개정이 이제 개정이 진행돼서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이제 지금 공문이 마지막 심의 이결이 필요합니다. 이제 매 회계년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공공기관 지정과 관련돼서 저희 또 변경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아마 이번 달에 진행될 이제 공문위 쪽에서 결정이 되면 최종적으로 기타 공공기관으로 이제 전환되게 될 예정입니다. 기타 공공기관으로 이제 변경하게 되면 달라지는 부분들은 경영관리 주체가 그동안 이제 기재부에서 평가하고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들이 저희 주무부처인 해수부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 기재부 경영평가 대상에서 제외되게 되고요. 저희가 이제 공기업으로 했었던 22년 평가까지는 기재부를 진행하고 24년에 진행될 23년 평가로부터는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임원 임명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이제 공문법상에 진행되던 부분들이 제외되고 개별법 및 항만공사 정관에 따라서 이제 임명되게 되고요. 재무적으로는 공공기관의 예타라든지 출자, 주관, 사전 협의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사항들이 생깁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사실 이제 기타 공공기관 전환이 이제 주무부처와 이제 항만공사 간의 연계가 강화되고
관광공사의 자율성과 책임 경영이 확대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이제 기타 공공기관 전환에 대해서 그 발표가 되었을 때 이제 경영에 관한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안팎으로 제기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주무부처로서 이제 관광공사의 자율적인 경영을 지원하고 관광공사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방만하게 경영되지 않도록 같이 이제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제가 사실 오늘 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이 부분인데요. 이제 항만정책 체계와 이제 관광공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관광공사가 설립된 항만은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국가관리구역항에 설립되었습니다. 4개 항만공사입니다. 국가 전체의 수출입 방울이 총 93.9%를 처리하는 우리나라의 핵심 항만들입니다. 컨테이너 기준이고요. 이런 이제 항만들에서 하다 보니까 원활한 수출입 방울 처리라든지 항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국가 나름대로 국가 차원의 이제 항만 수요 분석이나 국가 주도의 이제 빠른 의사 결정을 통해서 대우단지라든지 도로 등 이제 각종 인프라와 항만을 이제 연계하여 개발하여 왔습니다. 개별 항만별로 이제 항만 정책을 수행할 경우에 저희가 이제 우려하는 부분들은 특정 시설에 대한 이제 편중된 개발이나 지역 간의 중복 투자로 인해서 항만 관리 운영상의 이제 비효율이 증대하거나 항만과 항만 배후 이제 광역권 간의 연계성이 이제 저하될 이제 우려 부분들을 같이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항만공사가 이제 그 지방 자치권 확보 차원에서 이제 지자체 이관과 관련된 얘기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조금 이제 그 항만에 대한 이제 투자 육성 관점은 이제 물론 업체계상의 문제라든지 예산 지원, 예산 투입 등 이제 현실적 차원의 접근도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사실 이제 국가관리 구역항이랑 지방관리 구역항이라는 부분들이 항만법에서 이제 엄연하게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관리 구역항이다 보니까 또 이제 그 기재부라든지 저희 뭐 이렇게 국가 예산 지원이 나가고 있었던 부분들, 그다음에 그 투자가 실비하지 않도록 이제 적게 투자하기 위한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도 조금 이제 영향을 이제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4개 항만공사에 이제 지금 국가가 출자된 자산들이 한 7조 정도 됩니다. 이런 출자 자산에 대한 이제 그 재산 이관 부분, 그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그 장하영 박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여러 부산 같은 경우에는 부산과 경남 이렇게 걸려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지역 간의 갈등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조금 이제 실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이제 지역 간 갈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이런저런 얘기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동안 이제 논의되어 왔던 부분들, 그다음에 오늘 이제 토론회에 제기된 내용 부분이라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 전문가분들, 언론분들, 지역의 목표를 잘 고려해서 항만 정책이 이제 지역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자율성을 계속 높여나가는 방향으로 추진되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어쨌든 뭐 기존에 항만법이라는 것을 항만법이 분명히 존재하니까 그 내에서 볼 때의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 이런 관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만 자치권 얘기를 할 때는 기존의 관련법들이 필요한 부분 다 개정이 돼야 된다. 이런 것들 전제로 우리가 하고 있고 그 차이는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개인 입장에서 지금 큰 이슈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나오려니 어렵다는 것을 이해를 하고 이어진 토론에서도 많은 의견을 모아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주환 회장님. 네. 비슷한 이야기들이 자꾸 나올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중요한 것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기타 공공기관으로 바뀐 게뭐 한 것은 맞는데, 그게 지금 항만업계의 요구에 맞느냐 이렇게 볼 때는 저는 여전히 거기가 먼 이야기라고 생각하고요. 부산항이나 인천항을 싱가포르항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제가 보는 바람직한 사례가 싱가포르 항인데요. 싱가포르 항이 1997년 세세가 민영화되면서 관리 운영이 NPA,
PSA로 이원화됐습니다. LTA는 국가기관이거든요. 우리는 평원 항만청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평원 항만청이 있고 PA, BPA나 RPA가 있는 이런 형태이지만 내용이 우리하고는 전혀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 FTA는 항만 총괄 관리와 규제 업무를 맡고 있고 PSA는 항만 운영과 해외 항만 개발, 항만 서비스 개발 등 이런 것들을 맡고 있는데 PSA의 역량을 저희들이 자체로 가능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PSA는 적극적인 해외 진출을 통해 글로벌 규모로 확대한 수익을 내고 있는데 아까 우리 장진권이 말씀하셨듯이 동남아 외 지역 영업이익 비중이 30%나 됩니다. 미국, 유럽은 마찬가지고 물론 또 부산항, 신항, 일터미널에도 진출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BPA나 RPA가 싱가포르의 PSA처럼 연공적이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는 조직으로 전환될 수 있을까 하는 데 대해서 저는 좀 회의적으로 봅니다. PSA와 달리 우리 PA들은 해외 항만 개발 능력 자체가 미흡하다고 봅니다. BPA가 2007년 러시아 나우크항 개발에 뛰어든 적이 있었지만 어떻게 된 건지 사기를 당한 건지 어쨌든 큰 실패로 끝이 났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제 이런 해외 항만 개발을 거의 안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 현실적인 문제를 좀 감안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BPA나 RPA 재정 규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항 제신항 같은 경우 대략적인 사업주가 10조 원을 넘는 걸로 아는데요. 사업하다 보면 한 15조 원 될 수도 있고 하겠습니다만 BPA가 가진 이 자금을 조달할 방안은 어떤 걸 찾아야 될까요? 이 회사처로 조달한다고 할 경우 유체 비율이 너무 높아져서 그냥 중앙정부의 지원이 없어서 파산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이익 축적을 통한 이익을 쌓아서 투자 재원을 확보한다는 것은 싱가포르 항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합니다만 우리 부산항이나 이신항 같은 경우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부산항이 요코하마항이나 고베항, 일사카 등 일본 항만들을 제치고 동북아의 서구 부역이 된 것도 중앙정부가 확대한 자금을 쏟아부어 집중적으로 쏟아부어서 신항을 개발한 덕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일본은 무역항을 지자체가 운영해서 이 규모를 경제하는 데 실패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이 부산항 제2신항을 건설하려면 어쨌든 정부 예산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항만공사의 자율성 확대가 시대적 요구인데 이거하고 다른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인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부산항과 인천항을 글로벌 무역항으로 키운 것은 제가 볼 때는 국가가 관리하는 무역항으로서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시대적으로 볼 때 지금까지 국가가 부산항과 인천항을 키운 것은 저는 그런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럼 지금은 그런 건 어떤 거냐? 지금은 이제 지방자치로 바뀌어야 된다. 부산항공사는 부산의 지역을 인천은 인천의 지역이 되어서 인천의 지자체, 부산시 이런 쪽으로 관리가 이제 넘어갈 단계가 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문제는 어느 정도까지 넘길 것이냐, 얼마나 빨리 이뤄내느냐 이런 문제가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상당히 좀 예민하다고 저는 그리고 상당히 이해관계가 여러 정부 부처에 걸려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법규 제정이나 개정을 통해서 각 부문별로 자율성을 가능한 방안과 현실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업 범위, 피해 임원, 임명, 실시 계획 수립, 항만 시설 공사, 배후 단지 개발, 민자 유치 사업 등등이 있는데 해당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해양수산부, 지자체, 항만업계, 학계, 정치인들 그런 모여서 현재 공익적인 해결책을 하나 구성하는 게 오히려 현실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피해 문제에 있어서 조금 현실적인 다른 이야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각 부문별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배후단지 개발, 민영품 개발 문제나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PA 사장 임명제를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자리가 해수부 출신 공무원, 그 대표가 차지가 된 것은 오래된 일입니다. 현재 BPA는 해수부 차관 출신의 강준석 사장이, IPA는 해수부 대양정책실장 출신의 최종 사장이 각각 맡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특히 문제가 되는 게 강준석 사장입니다. 최 사장은 2달 후면 교체됩니다. 강 사장은 2021년 9월 임명돼 내년 9월까지 임기가 한참 남았습니다. 이분은 수산 전문가인데다 암만을 잘 안다고 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불어민주당 부산 남부 당협위원장 출신이어서 현 정권과 마찰이 정치적으로 대척점에 서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정부와 원활한 업무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에 따라서 부산 항만공사 역할이 각도이나 위축되어 있는데 이렇게 또 더 소극적이고 관리 위주로 다루면 결국 부산 시민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치권과 해양수산부가 다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권과 정부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급하게 제도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것이고 강준석 사장도 해양산업 발전을 위해서 결단을 내려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PA 사장 문제는 박인호 사장님, 대표님이 아까 이야기하신 것은 3년 등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미국, 싱가포르 등 선진 PA가 임기가 5년 이상, 10년 이상까지 하고 있다. 저는 이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회피아나 정피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자기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가뜩이나 입지가 좁은 피해를 더 위축시키고 더 그렇게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구체적으로 공공기관으로 전환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는 얘기하신 대로 일부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여전히 지역에서 요구하는 것과 상당한 거리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많이 하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PSA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MPA, PSA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명확한 역할 분담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가 해야 될 부분하고 규제, 환경 문제, 안전 문제, 그다음에 민간에 넘겨줘야 할 운영 개발 문제 이거 명확하게 나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최저노원에 지방청이 있고 PA가 있는데 이 기능이 다 중첩이 되고 있고 권한은 지자체가 지방청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정정한 형태의 PA다. 이것을 나는 MPA, PS의 이 모델이 앞으로 나가야 될 그런 모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재원 문제를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자치권 하면서 확보, 그 다음에 이 지방정부의 이양이라든가 이때는 재정 문제가 핵심입니다. 이건 재정 문제는 다시 봐야 돼요. 지방정부 이양이 된다고 해서 지금 기존에 하던 공공시설에 대한 정부 투자를 다 지자체 넘깁니다. 이건 말이 아니죠. 우리가 분권할 때 재정 분권 문제가 먼저 같이 가야 되는 이유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재정 문제는 우리가 논의하는 것과 직접 관련이 없다. 그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감 문제는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자치권 하면서 원샷을 한 번에 다 해결을 하자. 그것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요구하고 추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는 분야별 자치권을 확보한다. 이런 걸 동시에 법 개정을 통해서 이렇게 가는 그런 것이 가치가 됩니다. 개인적으로 해양 분권이라는 게 먼저 추진이 돼주고 그 다음에 PA의 그런 자치권 이것이 가주는 것이 무리 없이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분권이라는 것들이 지금 뭐 그냥 진전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넓게 우리가 필요가 있겠다. 자, 그럼 감사드리고요. 그럼 마지막 우리 마지막입니다. 김성문
예, 소개받은 이성경 필련의 김동훈 사무처장입니다. 마스크 벗고 토론하겠습니다. 오늘 박인호 대표님이 못 오셨는데 한 22년 전이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그 당시 부산하고 인천의 시민사회가 똘똘 뭉쳐가지고 항만공사를 설립해야 된다라고 하는 운동을 함께 벌였습니다. 그래서 부산 항만공사와 인천 항만공사가 태동을 했고 이후 다른 항만공사도 만들어졌거든요. 그랬을 때 오늘 토론의 취지에 비추어서 그 당시 왜 부산 시민과 인천 시민은 항만공사를 만들자고 했을까? 그 본원적인 이유서부터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거기에 해법이 있지 않나 싶은데 그 당시 항만공사를 요구했던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뭐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그런 겁니다. 아니 우리 지역에 항만이 있는데 그 항만 행정에 부산이라든지 인천시가 전혀 관여를 못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국가사무라고 해가지고 지방정부에 참여 자체를 못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항만 내에서 무슨 짓거리가 이루어지는지 그것에 따른 환경 피해나 기타 등등도 발생을 하고 분명 지역 경제에 영향도 엄청나게 미치는데 인천시나 부산시는 전혀 행정적으로 관여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한 관여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지방자치 정신이 있었고 또 하나는 공무원이 하는 일이 어찌 보면은 국가의 기본 질서를 채우지만은 효율성 측면에서는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익성 모델의 효율성을 도입하자라는 측면에서 항만공사를 만든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항만공사가 시작이 됐는데 실제로 그러면 항만공사는 그만큼 성장을 했느냐? 라는 것이 사실은 관건이죠. 그런 맥락에서 4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제 토론의 자료인데요. 제 토론의 첫 번째 나오는 얘기가 그겁니다. 인천 신항만을 배우단지를 개발을 하는데 아니 황당한 거예요. 보면은 민간 개발사, 현대산업개발이라고 하는 곳에서 배우단지를 개발을 하고 개발하는 것 그렇죠. 비관시청 항만공사나 이런 게 있으니까 개발할 수 있다. 그런데 항만 배우단지 개발하면 소유권을 가져간대요. 그런데다가 뭐냐면 자기가 투자한 만큼 소유권을 가져가는 것 외의 부지에 대해서 우선 매수 청구권까지 준다는 겁니다. 아니 그런 법이 어디 있어라고 했더니 항만법을 2019년도하고 2020년도에 두 번 전면 개정을 해버렸대요. 아니 우리가 알고 있기로 항만 구기제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민영화시킨 거 아닙니까? 소위 국가로 기속돼야 될 항만 배후 부지를 민간 업체한테 소유권을 인정해준다라는 이 자체가 항만 구기제를 깨트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이런 법이 가능해? 그랬더니 해수부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정부 대응이 너무 한계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뭐냐면은 민간에다가 줬다라는 불가피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토론회 때 그런 얘기를 했죠. 맹성규 의원 토론회 때 아니 그러면 항만공사는 왜 만들었냐고. 뭐냐면 정부 대응 투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뭐냐면 거기에 민간 경영기법까지 해가지고 수익 모델 할 수 있는 항만공사를 만들어서 이러한 배우단지 개발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아까 쭉 진술이 나왔죠. 뭐냐면은 해양수산부는 항만공사를 키울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청착한 거는 이런 식으로 뭐냐면 항만 민영화를 주도하는 해양수산부라고 한다면 왜 있어야 되지? 그럴 바에야 뭐냐면 지방정부에서 공공성, 공공개발 차원에서 이양하는 게 더 낫겠다. 그리고 해수부는 애초에 항만공사를 키울 의지가 없었다라고 저희는 규정을 한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들 얘기를 했지만 보면은 그동안에 부산도 그렇고 인천도 그렇고 이렇게 민간 자본 투자해가지고 하는 게
한강 구기제의 정책적 기조에 맞냐? 이렇게 얘기하면 할 얘기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한강공사를 그런 맥락에서 키울 의지가 있었어? 없었다라고 저희는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에 보면 지방 분권 시대입니다. 그리고는 아까 우리 남기찬 교수님 말씀 잘하셨는데요. 지방 분권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 같아. 뭐냐면 인사 조직 재정에 대해서도 같이 이관하는 거예요. 야, 너네들 그래 부산하고 인천 그냥 한번 해봐. 우리 지원 안 해줄게. 이게 지방 분권이 아니고 지방 이양이 아니라는 겁니다. 뭔가 단단히 착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해수부가 정작 뭐냐면 지역의 특성에 맞는 글로벌 항만으로 각 지역 항만공사를 키울 생각이 없으면 지금이라도 넘기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얘기가 기타 공공기관인데 당장에 뭐 인천에 겸손하게 빠지겠습니다. 부산항을 한번 보세요. 부산항의 규모 자체가 기타 공공기관 수준입니까? 기타 공공기관에 들어가는 것은 주치의문회, 출연 연구기관, 국립대병원, 뭐 쉽게 얘기하면 서울대병원 이 정도 수준이에요. 기타 공공기관으로 가는 게 맞나요? 부산항의 사이즈가? 그러면 기타 공공기관으로 가는 이유는요. 그동안에 기재부에 관리받던 거 피곤한데 해수부에 갖겠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제가 방금 얘기했잖아요. 해수부가 키우고 싶은 생각 없다고. 근데 뭐 거기에 기어들어가고 그래요. 그런 맥락에서 기타 공공기관이 맞냐? 이런 것들도 냉정하게 한번 따져봐야죠. 그래서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오히려 시대의 흐름에 맞게끔 지자체에 넘기치기가 온 것 같다. 그리고 오히려 거꾸로 아직까지 윤석열 정부가 정부 조직을 개편하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어느 분이 아까 좋은 말씀하셨네요. 우리 맹성길 의원께서 얘기하셨네. 보면 교통 부분이 육해공이 있잖아요. 그래서 국토부 그거를 뭐냐면은 그 토지 주택 건설부하고 교통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통합을 해서 육해공으로 한 부서로 만들면 그래서 국가가 종합적으로 계획을 짜고 그 기본 계획 하에서 지자체가 항만공사가 그런 기능을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도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인천국제공항공사하고 인천항만공사를 통합을 해서 그건 전제는 뭡니까? 교통부라고 단일된 조직이 만들어졌을 때 그거를 통합해서 뉴욕 유저지 컨셉으로 그렇게 모든 종합적인 정책들을 하는 공공기관으로 가고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최소한 부산 정도 사이즈는 그런 것들을 같이 고민해줘야 되는 시점에 왔다라고 보고 그것에 편승해서 인천도 인천국제공항이 있으니 그렇게 사이즈 크게 이제는 고민할 때가 아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피해 문제는 정부에 있어서 조직 개편 문제하고도 직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해수부가 지금과 같은 형태로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봐요. 오히려 해양 정책에 역행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맥락에서 오늘 토론이 뭔가 좀 인식의 전환이 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난번보다 토론을 많이 맞추셨어요. 이제 때가 토론을 많이 맞추신 것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지난 우리가 과거에는 어떻게 가야 하느냐는 방향성에 대해서 그렇게 여러 얘기를 드렸습니다. 지금 방향성에 대해서는 큰 방향은 이제 잡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그런 쪽에 이제 초점을 갖고 이제 지금 네 분으로 토론 끝났고요. 참석하신 분들께 의견 개진 말씀을 기회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속 성함 밝혀주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습니까?
있으면 중간에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미리 발표 토론자 분께서 다시 추가로 하실 말씀이 있으면 기회 드리겠습니다. 발표하시면 좋습니까? 네. 이영시사 유성원 처장께서 이렇게 갈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저도 용기를 내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4대 항만공사가 있는 지역에서 컨테이너 화물 처리량이 99.3%입니다. 우리나라 컨테이너 처리량의 대부분 4대 항만공사가 항만을 처리하고, 벌크 화물까지 생각을 하면 우리 섬나라다 99.9% 대한민국의 물건이 오고 나가는 것을 배로 처리합니다. 근데 0.1%가 안 되는 공항에서 처리하는 물동량의 부가가치가 전체의 30%에 달하고 있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CN 에어의 모델을 인천에서 보고 있는데, 항만공사가 놓고 보면 늘 하는 것처럼 뉴욕 리저지 항만공사가 공항을 3개를 운영하고 있고요. 항만을 4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천대교, 가덕대교 같은 유료도로, 유료터널 이런 것들 한 7개가를 운영하면서 양쪽에 있는 주가 협의해서 전체 운영진을 꾸려가는데, 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오퍼레이션을 하는 과정에서 공항은 국토해양국권, 국토교통국가니까 뭐 저쪽에서, 항만은 해수국가니까 이쪽에서, 유료도로는 뭐 시거니까 저쪽에서가 아니고 통합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교통 오퍼레이션 관점에서 시너지가 엄청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0.1%에 불과한 항공화물이 전체 부가가치의 30%를 창출하는 것처럼, 뉴욕 리저지 항만공사 장하영 연구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천에서는 그런 모델을 만들려는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천 항만공사를 보고 한숨을 쉬다가 인천공항공사를 보고 저 모델을 따라가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거든요. 부산에서도 현재 가덕도 신공항이 어렵게 결정이 돼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항만공사가 부산적 생각, 해수부적 생각을 버리고 부산과 경남 그리고 부울경에 플러스 공항까지 입혀서 교통적 관점, 물류적 관점으로 지금부터 고민하신다면 인천이 겪었던 시행착오를 딛고 훨씬 더 해양수도다운 모습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이게 중앙부처적 논리대로 과장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적기 투자, 실기하는 부분, 인천항이 지난 30년 동안 늘 적기 투자가 안 돼 있고 실기했기 때문에 겨우 350만 킬로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 있거든요. 신항이 개장한 지 불과 2, 3년 만에 인천항의 전체 컨테이너 물동량을 70%를 점유할 정도면 물동량 추정치가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중앙부처가 실기했고 적기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과몰입되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오직하면 인천에 있는 사람들이 인천항만공사보다는 해수부사나 인천항만공사보다는 인천시가 운영하는 게 낫겠다. 중앙부처보다는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까지 이르게 됐는지 좀 더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항만이라는 데에서만 저도 항만 출입을 12년째 하고 있지만 항만이라는 데나 생각을 버리해서 플러스해서 공항까지 그리고 향후에 남북 간의 통일이 되든 아니면 통일되기 전에 자유로운 교통수단이 연결이 되든 좀 더 폭을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섬나라에서 탈피를 해서 보다 대륙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갖추는 도시 경쟁, 메가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메가도시를 만드는 자체가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요. 위에서는 좀 더 종합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저 역시도 미국이 했던 것처럼 교통운수부, 중국이 했던 것처럼 교통 이런 것들이 일정하게
하나의 체계로 만들어지는 모델이 인천하고 부산에서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말씀하신 뉴욕, 뉴저지하고의 차이는 뭐냐면 우리는 항만공사법에서 항만공사의 사업 범위를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1번 뭐 항만개발 대우는 근데 뉴욕, 뉴저지는 그 중간 범위를 있어요. 안경 이내 그러니까 40km 이내. 그러니까 그 내에 들어가면 공항이 월드 트레이드 센터라고 거래항이 뭐 터널이 뭐 메트로 그 내에 공간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물론 그 여건의 차이는 있습니다. 이같이 공항공사가 반환한 공항공사를 이렇게 설립되기 전에 항공공사가 먼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법률 개정을 제도 개선을 요구할 때 사업 범위를 나열식으로 하는 것을 없애고 할 수 없는 것만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다 할 수 있게 풀어주지 않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자, 또 의견 있습니까? 저는 6시에 마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4시. 4시간이 6시. 제가 부산에서 왔는데요. 오늘 사실 저희들이 작년 토론회 하고 이후에 많은 고민도 했는데 일단 오늘 이 자리 저희 시에서 왔다는 되게 좀 고무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부산에 이제 항만공사 BPA가 있고 부산시하고 저희들이 이런 토론이나 여러 가지 논의를 좀 한번 해보려고 이제라도 막 제안을 하고 있었지만은 잘 나오진 않습니다. 잘 나오진 않고 아무래도 피해 같은 경우에는 또 회수부에 이런저런 봐야 될 것도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해서 결국 자기들 어떤 위치나 문제를 내가 서로가 뭔가를 요구한다는 것이 좀 부담스럽다는 부분에서 일정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건 결국은 어쨌든 간에 부산 BPA가 내년되면 20년에 뭔가에 대한 비전이라는 그림을 그려야 될 것 같은데 결국은 여전히 그런 조금은 임대업 중심의 수익 구조를 만들어낸 스스로의 어떤 역할과 활동들이 위축되고 있고 대단히 소극적으로 부분들에 대한 이런 고민들은 저는 스스로 깨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사장님이라든가 주요 임원진들의 어떤 고민들이 좀 더 많이 좀 다양하게 풀렸다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과연 그것이 어느 정도인가는 사실은 직접적으로 아직 느끼고 있지 못한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부산시에게 좀 내려보면 부산시 과장님이 이제 해수부에서 이제 순환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은 저희들이 작년 토론에도 요청을 드렸지만 부담스럽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 뭐가 부담스러운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근데 결국은 이러한 어떤 그 항만은 부산의 어떤 자산이고 물론 국가의 자산이기도 합니다. 부산의 자산이고 부산의 경제나 부산 지역의 어떤 발전과 직접적인 관련된 데 있는데 저는 그 관계단체의 각 학원 태도가 저는 너무나 실망스럽고 실질적으로 제기로 같은 어떤 부산시의 어떤 준비 정도나 고민 정도로 사실상 이런 고민들을 받아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저희들이 볼 때는 물론 해수부의 태도 변화도 있어야 되겠지만 저는 부산시나 PA가 실질적으로 자기 노력과 자기 역량을 갖출 수 있는 이것이 동반되어야만 이 논의가 계속적으로 진행될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머무르지 않을까나 보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어떤 역량과 지역사회 준비와 노력들이 좀 더 많이 있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고민입니다만 아까 무슨 협의체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전체의 협의체도 필요하겠습니다만 BPA만이라도 제가 볼 때는 알표도 마찬가지겠지만 지역에서만이라도 어떤 광역이나 의원과 지역사회 전문가가 그리고 이제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이러한 자치권에 대한 확보 방안을 위한 모색을 위한 협의체 구성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자체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볼 때는 인천과 부산에 서로 공유하고 저는 부산 가면 이런 얘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산시에 인천시에 왔더라. 당신들은 뭐 하느냐라고. 자, 이런 얘기들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아무래도 부산시에다가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좀 강조를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끄집어 내서 몸이 오가는 자꾸 끄집어 내서 해줘야 실질적으로
그들이 좀 챙겨야 이런 논의를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오늘 나왔던 얘기들이 뭐 정리가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같이 보면 좀 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 오늘 오신 이 부산에서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이 시기에서 같이 함께 논의를 많이 좀 해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마무리할 얘기를 우리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토론을 마칩니다만은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음 우리가 시작이다 그런 생각하고 그 다음 단계에 우리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또 다시 토론을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정리를 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있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우리 협의체 여기도 주셨고 부산에서도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해양수산부를 제가 이렇게 대학에서 그다음에 항공사에서 30년 넘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실 우리가 산업화 개발 시대, 산업화 시대 때 역할을 정부가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관리 주도에 가는 때는 지났다. 지식사회 시대로 들어갔고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로 가고 이러한 때 이제 관리해줘야 될 역할은 분명히 다르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정부 조직 개편 때도 그런 큰 틀의 논의가 좀 이루어졌으면 일단 우리가 얘기하는 PA의 이 자치권 확보 문제가 좀 더 쉽게 풀려갈 수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 끝까지 함께 전해 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토론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어려운 자리에 우리 이 과장님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좋은 그런 주제로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